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가 기획하는 브랜드나 사업 아이템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목표 고객층을 찾는 기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영화는 2006년 개봉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멋진 배우 조인성의 비열한 거리로 시작합니다. 저는 조폭을 미화하는 이른바 느와르 장르 영화라고 하죠. 이런 영화 잘 안 보는데 지금까지 거의 유일하게 본 영화가 바로 이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잔인하긴 하지만 조폭을 그렇게 미화한 영화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한번 읊어볼까요? 네. 가정환경상 본의 아니게 조폭의 생활로 들어선 병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잘생긴 조인성이죠.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초등학교 동창 민호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민호는 조폭 시나리오로 영화를 준비하는 그저 그런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죠. 이러한 민호에게 병두는 조폭 현장을 현장 실습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물심양면 도와줍니다. 물론 부하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죠. 민호 또한 이러한 병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회에 병두를 데리고 나가서 병두의 첫사랑을 만나게 해주죠. 어느 날 조폭의 우두머리인 황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병두에게 작업을 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네, 제가 처음 영화 볼 땐 그냥 지나가는 대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되새겨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가장 잘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민호였습니다. 조폭 영화 제작을 꿈꾸는 예비 감독인 민호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병두, 타겟층이었죠. 그리고 병두가 필요로 했던 첫사랑 현주. 민호는 현주와 병두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면서 병두의 환심을 사서 건달 세계를 리얼하게 인터뷰를 했고 결국 건달 영화 감독으로 크게 성공하게 됐죠. 처음 영화 볼 때 이 민호라는 친구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황 회장이 말한 두 가지 성공 조건을 갖춘 사람, 바로 민호였어요. 이 영화 어쨌든 결말 한번 스포해 볼까요? 네, 병두는 결국 민호에게 반감을 산 부하들에게 칼로 찔려 죽게 되는데 이때 자신을 찌르는 이 배신한 부하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죽어가게 되죠. 영화 중간 부분에서 병두가 한 얘기가 생각나네요. 나는 지금까지 칼로 사람을 찔렀을 때 그 친구의 눈을 보면 평생 안 잊혀진다. 어우, 기억에 남아 두려워. 라는 대사 말이죠. 아마 자신을 찌르는 부하들에게 평생 안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배려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조폭의 세계에서도 성공 요소로 꼽았던 우리가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군지 그 타겟층을 선정하는 그 복잡 미묘한 방법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시장 세분화해 보았죠? 예, 그 세분된 시장에서 타겟팅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이제 여러분을 비열한 거리에서 마케팅 거리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분 시장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의 세분 시장을 선정한다. 그러면 우선 그 선정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목표 시장, 즉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3C라는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3C는 그 비즈니스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한 회사를 바라볼 때 분석 평가하는 세 가지 각도에서의 기준입니다. 제일 먼저 바라볼 곳은 일단 고객층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죠. 이 시장에 우리 해당 브랜드, 사업 아이템이 과연 매력이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게 이제 컨슈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으면 이게 내가 지향하는 시장에서 매력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크게 세 가지 세부 구성 요소로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뭘까요? 예, 우선 이 시장 규모, 우선 매출액이 과연 많이 이제 형성되겠느냐, 절대적인 양적 기준이죠. 그리고 그 양적 기준에 질적 기준인 수익성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많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제외한 수익, 이익이 좀 남느냐, 그 현금성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그 수익성을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 시장 규모, 매출액과 이익 두 가지만 충족됐다고 해서 판단을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게 내년 이후에도 계속 트렌드가 올라가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뭡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이 브랜드가 주로 언컨택트라고 하죠. 예. 요새 뭐 비대면하는 그런 쪽이 이제 앞으로 트렌드라 그러는데, 거기에 좀 반한다, 우리 제품이. 좀 역으로 좀 형성된 제품이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전망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세 가지 삼박자가 고루 돼 있느냐, 이걸 갖고 이제 시장 내력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장 내력도에 또 하나 이제 붙여야 될 또 하나의 C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장 매력도는 있지만 결국 시장 매력도에 우리 제품의 그 어떤 수익성을, 시장 규모나 성장성을 제한할, 어, 반대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competitor,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경쟁사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해서 우리 제품, 이 브랜드가 과연 경쟁 우위가 있느냐,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 우리 근데 경쟁사 분석은 하지 않았나요? 이전에 스와트 분석에서, 미시 환경 분석에서 뭘 했죠? 예. 경쟁사의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경쟁 우위력이 있느냐, 이걸 판단할 때 어떤 분석 기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예, 바로 Five Force 모델. 예, Five Force 모델로 해서 5가지의 큰 경쟁 범위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 세분화된 분석 툴은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이외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시장도 짭짤하고 경쟁 우위도 우리가 이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여건이 돼 있느냐, 역량이 있느냐, 이 부분, 컴퍼니를 봐야 되겠죠. 우리 컴퍼니, 우리 회사의 내부 역량이나 자원이 과연 적합한가, 이 브랜드에 있어서. 우리 회사는 전체적으로 매출액보다는 순이익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프리미엄 제품 뭐 그런 쪽으로 지향하고 있어요. 매출액은 많지 않더라도 현금만 좀 많이 짭짤하게 걷어들이는데 좀 목표가 있다. 그럼 우리 회사 목표에 우리 브랜드가 주로 양적인 기준에 매출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적합도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주로 오프라인 쪽에 영업 인력이나 물류, 유통망 쪽에 강점이 있어. 근데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는 아무래도 온라인 쪽, 언택트, 비대면 쪽에 뭔가 좀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 우리 자원은, 내부 강점은 지금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안 맞아. 그럼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예, 이런 세 가지를 고루 살펴보는 기준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어떤 회사 내부의 전반적인 역량, 자원을 둘러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스와트 분석 때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주로 가치 사슬이라는 얘기를 했죠. 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나 부서나 업무 전반적인 걸 한 표에 그려놓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마른 목골을 옆으로 뉘어갖고 가치 사슬이라는 그 분석 기법을 말씀드렸죠. 그 그림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회사 내부에 이 브랜드의 입장에서 강점이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예, 그런 툴을 참고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또 하나의 또 참고 자료가 되겠네요. 한 기업의 전반적인 내부 역량 자원을 이렇게 한 표에 그려놓은 어떤 프레임워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C라는 관점의 세 가지 잣대를 갖고 각 세분 시장, 이를테면 여기서 6개 세분 시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방법은 정량화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이를테면 상중하로 이렇게 점수를 코딩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팀원들끼리 합의를 해도 좋고, 아니면 각각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서 평균화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점수를 세그먼트별로
나름대로 매겨갖고 평균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얘기는 세 가지 기준 중에 시장 매력도라는 게 굉장히 나는 중요해. 이 브랜드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시장 매력도를 다른 기준보다 더 가중치를 매기고 싶다라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가중치를 설정하셔도 좋습니다. 합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시장 매력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해서 합산된 점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세그먼트 4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아마 세그먼트 5도 또 하나의 타겟으로 선정했네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타겟팅은 꼭 하나만 선정은 아니고 복수로 해도 좋다. 상황에 따라서 메인 타겟 하나 그리고 2위에 해당되는 점수로 나온 세그먼트 5를 서브 타겟으로 선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이런 타겟팅하는 평가하는 과정을 설정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3C에 각각 해당되는 세부 평가 항목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적당하게 이런 항목을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시장 매력도에 있어서는 이런 시장 크기, 성장성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현업에서 25년 정도 이 마케팅 일을 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타겟팅 할 때마다 타겟 집단, 이 표적, 목표 시장을 꼭 한 개를 선정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경우엔 두세 개를 해야 될까?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예, 실무적으로 여러분 직접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궁금하게 되는 그 과제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선 처음에 출시하는 제품은 가능한 한 좁혀서 시작해라. 특히 당신이 벤처나 중소기업의 담당자라면 말이죠.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 포함해서 일단은 초기에는 타겟 시장을 너무 많이 설정하면 곤란하다. 우선은 처음에는 좁혀서 학습 시장으로 학습의 어떤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그게 좀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2개 집단, 3개 집단으로 추후에 확대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중소기업이 피부 치료제를 개발하는 도중에 우연찮게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지속력이 굉장히 탁월한 기존 그 타겟 기존의 그 자외선 차단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메이저 기업도 많고. 자, 이럴 때 이 회사는 시장 세분화를 해본 거예요. 과연 초기에 어떤 시장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4P, 4P를 맞출 거냐.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해본 결과 사용 상황이라는 연령대라는 세분화 변수를 갖고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일반용과 레저 스포츠용 쪽의 사용 상황의 그 레벨에서는 이미 메이저 그 업체들이 다 자리 잡고 있더라. 화장품 회사나 의류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극한 익스트림 스포츠용으로 이제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는 아무래도 자신을 위한 투자에 아낌이 없는 30대, 물론 40대도 있겠지만 40대 이상보다는 30대가 가장 강력한 자기 제품에 맞는 우리 회사 내부의 컴퍼니의 어떤 역량에 맞는 연령대가 아닌가. 그래서 30대의 극한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를 지향하는 이런 층을 초기에 타겟팅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장 세분화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자전거 사례입니다. 예, 여기서는 시장 세분화 변수를 이용 빈도와 가격 민감도로 잡았네요. 예, 그래서 네 가지 세분 시장으로 구분했는데 이용 빈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과연 전기자전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주말에만 이용하느냐, 아니면 매일 출퇴근용으로 정말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리고 가격 민감도는 전기자전거 초기에 제품이 좀 비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가격이 높은 거에 대해서 민감해서 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높다. 그 다음에 가격 민감은 낮다는 거는 굉장히 헤비한 층. 가격이 높아도 난 전기자전거의 제품 몰입도, 인볼브먼트, 관여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뭐 민감하지 않아. 높아도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낮다라는 레벨에 해당되는 층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겟층을
비교적 리저너블하게 잡았네요. 이용 빈도는 아무래도 전기자전거가 아직 그게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뭐 주말 정도 이용하는 이용 빈도가 낮은 계층과 더불어 가격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낮은 비싸도 좀 사겠다 이런 층을 나름대로 네이밍을 해보니까 라이프 스타일 추구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타겟층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타겟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집단을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표적 시장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특성을 프로파일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한 도표가 필요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타겟팅한 다음에 STP의 포지셔닝을 합니다. 이 타겟 집단에 대해서 과연 어떤 컨셉으로 우리 제품을 들이내밀 거냐. 그 컨셉을 뒤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참고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료가 이 특성 발굴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뒤에 나올 포피라는 이 포피 믹스 작업도 전부 다 어떤 타겟 집단을 향해서 기획하고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 시장, 표적 시장에 대한 특성을 정리해 놔야지 그걸 갖고 굉장히 정밀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타겟 선정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그 타겟 집단별로 정성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 어떤 요소를 갖고 분석을 할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겠죠? 예. 여기서는 여러분 이미 세분화 변수의 종류별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 시장 세분화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크게는 지역적인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통계적인 변수, 성별, 나이부터 소득, 거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인구 통계 변수보다는 요새 뭐가 더 많이 시장 세분화 변수로 쓰인다고요? 예. 예. 심리적 변수를 라이프 스타일, AIO라고 제가 측정하는 구성 요소로 말씀드렸죠. 그런 변수들. 그 다음에 행동, 그 특정 제품과 관련된 사람들의 구입 행동과 관련된 변수들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을 조합해 갖고 그런 관점에서 이 특성들이 어떤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전기자전거에 대한 이 타겟층으로 선정한 라이프 스타일 계층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 분석을 1순위의 우측 슬라이드에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런 인구 통계 변수도 나오고 관심사라는 라이프 스타일 변수도 보이네요. 그죠? 예, 이용 빈도나 가격 수용도 이런 거는 행동 변수라고 볼 수 있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행동 관련된 변수. 네, 이런 것들을 쭉 나래비해 갖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표화해서 해도 좋고요. 어떤 테이블 안에다가 여러분이 워딩을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작성해 주면 좋겠죠. 어쨌든 구체화하면 좋겠고 좀 더 단순화하면 더 좋겠죠. 네, 계속 이어지는 1차 타겟, 전기 자전거의 타겟층에 대한 세부적인 특성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그 여성 전용 고급 물병 생소하시지 않죠? 예, 지난 시장 세분화 수업 때 제가 여성들이 고급 백, 명품 백에서 나오는 물병이 일반 물병이면 좀 스타일 구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니즈, 불편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명품 백에서 나오는 스타일리시한 어떤 고급 보틀러, 예,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눈에 좀 딱 뜨이는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춘 여성 전용 보틀에 대한 시장 세분화를 보고 계시는데 이후에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시장 세분화 변수 선정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제품 특성에 맞게 이렇게 변수들을 만들어도 좋아요. 여기서는 지금 아마 여성 전용 고급 보틀 물병이니까 디자인 민감도와 가격 민감도가 시장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3개 레벨로 해서 9개 시장, 세분 시장을 만들어 봤네요. 네, 여기서 X표를 몇 개 칠했죠? 3개 칠한 이 부분은, 이 세분 시장은 더 관심 안 갖겠다. 이런 층은 어떤 경우라고 했죠? 네, 조합을 두 변수로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사람 수가 적다. 이렇게 되면 아예 분석에서 제외하겠다. 그 타겟층 선정할 때는 안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예 X표를 칠하시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 분석에.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의 세분 시장 갖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아마 세분 그 타겟 선정하는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겟 선정하는 기준 3C라는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본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시장 매력도 컨슈머만 갖고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컴페티터, 컴퍼니, 내부 우리 역량, 자원은 생각 안 하겠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도 좋다는 얘기죠. 시장 매력도의 가중치가 워낙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렇게 시장 세분화 타겟 기준으로 이렇게 시장 매력도만 갖고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선 보아하니 빨간색 2개가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인 타겟 층 하나, 소비 요정이라는 층으로 선정했고 한번 사볼까라는 네이밍이 된, 명명된 요 세 분층에 7점을 받은 요 세 분층을 서브 타겟으로 2개를 선정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타겟 선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선정된 타겟층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파일, 특성 분석을 쭉 해봐야지 나중에 포지셔닝과 포피를 할 때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2계층에 대해서 인구 통계 변수나 라이프 스타일 변수,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일단 초점은 뭐냐면 특성 분석에서는 우선 되도록 구체적으로 하고 좀 이렇게 그 분석 내용을 쭉 읽어보면 대충 요런 층이 어떤 층이다라고 연상이 될 만한 게 심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미 AI가 지금 갈수록 많은 우리의 잡을 대체한다고 하고 있죠. 이 마케팅의 타겟팅 작업 역시 AI가 이미 대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 아이템, 상품 아이템을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에서 이제 타겟팅을 해주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즉, 뭡니까? 제가 마케팅 3.0의 키워드 2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영혼 충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제품을 구입하는 그런 트렌드하고 두 번째는 고객도 이미 기업의 고유의 마케팅 작업에 참여해서 같이 고객 참여 지향적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네요. 페이스북 자체가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페이스북 채널 안에서 여러분의 제품의 홍보 게시물을 올려놓고 그 밑에 보면 옵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홍보하기 뭐 이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타겟팅하는 이 다음 페이지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이 아니라 비즈니스 계정으로서 페이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해서 들어가면 여러분이 별도로 이런 광고 만들기라는 부분을 누르면 역시 이 다음 페이지에 여러 가지 세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참여 활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페이스북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화면을 타겟팅하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일반 계정으로 여러분이 어떤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그 게시물 안에 만약에 자기 제품 홍보를 담는 콘텐츠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알리고 싶어. 돈을 주고. 그렇다면 그 게시물 밑에 옵션이 있을 겁니다. 홍보하기 버튼, 뭐 그런 걸 누른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아예 페이스북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계정이 따로 있어요. 페이지라는 그 계정에 가입을 해서 홍보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연령이나 성별이 메인으로 이제 시장 세분화 변수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나이대를 이렇게 조작을 해갑니다. 지금 18세인데
20세부터 뭐 40세. 그러면 우측에 그때그때마다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최대한 여러분의 정보의 타겟팅에 맞는 사람을 노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인 명수를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요 많은 사람에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더 줄여야겠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여러분의 참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관심사라는 부분이 보이네요. 이 관심사는 시장 세분화 변수 중에 어떤 걸까요? 제가 네 가지 시장 세분화 변수 덩어리를 얘기했죠. 지역 변수 아니면 인구 통계 변수. 그거보다는 지금 뭐가 더 쓰인다 그랬죠? 많이 활용되는 시장 세분화 변수는 네, 라이프 스타일 변수. 그 다음에 특정 제품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 변수. 뭐 이랬다면 고객 충성도, 브랜드 로열티라든지 아니면 구매 동기라든지 사용 빈도라든지 특정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변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심사는 라이프 스타일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사람이 나이가 몇인가 보다는 그 사람 취미가 뭐냐가 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변수예요. 지금은. 그렇죠? 자, 라이프 스타일 변수 자체가 크게 측정할 때는 세부 구성 요소 세 가지 다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니셜로 해서 A, 그 다음 뭐가 있죠? I, 그 다음 O. A는 뭐예요? A는 액티비티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주말에 주로 뭐 어떤 행동하는 스타일이야? 주말에 산에 가는 하이킹족이야? 아니면 주말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극장 가면서 영화나 보면서 지내는 사람이야? 아니면 집에서 죽 치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액티비티. 그 다음 I는 interest. 그 사람 취미가, 흥미가 뭐야? 그 사람 뭐에 꽂혀 있어, 요새?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겠지. 페이스북에는 그런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 카테고리 관심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갖고 분류를 여러분이 이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O의 O는 오피니언이죠. 그 사람 특정 어떤 이슈, 이번에 어떤 뭐 국회의원이 여당이 압도적으로 됐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오피니언을 이제 갖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관심사를 갖고도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콘텐츠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네요. 앞서 말씀드린 라이프 스타일, 관심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여러분이 회원가입할 때 관심 카테고리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 이외에도 여러분이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여러분이 남긴 흔적들을 가만히 로봇들이 다 탐색해 갖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세분화된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다 연결을 시켜 놓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연결시켜 갑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하면 할수록 유튜브를 활용하면 할수록 그 컨텐츠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 로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건강 증진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건강 증진 밑에 또 세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계속 꼬리를 치면서 엄청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을 각각 연결시켜 놓고 그룹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사업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타겟팅을 한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세부적인 관심사별로 여러분의 콘텐츠, 제품 브랜드를 연결시켜주는 타겟팅을 굉장히 정밀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유료로 타겟팅을 한 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콘텐츠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노출이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구입 관련된 행동을 했는지 그 리포트를 계속 실시간으로 제공해 줍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 제가 유튜브에 지금 강의를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최근 시점에서 한번 잡아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층은 연령대로는 85%가 남성이고 근데 참고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연령대 세분화 변수에서는 주로 제 강의는 국가대표 대학 강의라고 이렇게 브랜딩을 제목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타겟층은 사실상 18세에서 24세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55세에서 64세 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 저도 궁금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왜 60 전후의 분들이 이렇게 더 많이 볼까? 제 콘텐츠를. 신기하죠? 네, 굉장히 신박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외에도 한 4% 정도가 아마 교포분들인가요? 다른 국적의 분들도 또 제 콘텐츠를 아주 일부지만 보고 계시는 이런 전반적인 현황을 봐가면서 자꾸 타겟팅을 조정해 갈 수 있겠죠? 요러면 좀 타겟층이 지금 60대 전후의 사람들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를 좀 키워드나 썸네일 같은 걸 조정해 볼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제는 제가 포피 조정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시사점을 주고 있네요. 네, 타겟팅은 요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